안녕하세요, 임전입니다. 지난 시간 높이까지 했죠? 높이하고 층. 이번 시간은 규제, 높이 규제, 1조 제한, 가로구역,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이에요. 가로구역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전에 도로 사선제도라고 있었어요. 도로 사선제한. 그 이전에 있었던 규제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좀 가로구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도로 사선제한이라는 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 도로 끝선에서부터 일정 비율 이상 높이를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깎이겠죠. 높이가 이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하니까 건물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 비율이 1대 1.5예요. 1대 1.5. 왜 이렇게 하냐? 뭐 시야 확보나 통풍, 채광 이런 이유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도로에 얼음도 들키고 해도 들어오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도로변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지금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건물도 엄청 많이 보실 겁니다. 건물이 너무 번듯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도시 환경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환경 좀 미학적으로도 되게 떨어지고, 또 관광 산업이나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 폐지를 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15년도에 폐지를 하고 만든 게 가로구역이에요. 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안에서요.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겠죠. 일단은 대지 안에서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을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높이 규제를 달리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면 허가권자가 합니다. 허가권자가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요.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완화시켜 주진 않아요. 뭐 이만큼 지을 수 있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뭐 이만큼 짓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완화 규정은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완화 규정은.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특별시나 광역시도 여기 가로구역의 건물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어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그래서 특별시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허가권자는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게 도로 사선 제한이고요. 그 다음 1조 제한이에요. 1조 제한. 1조 제한이 조금 내용이 많죠. 1조 제한이요. 1조 대가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1조 제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지구는 둥글죠.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23.4도인가 이렇게 재선축이 기울어져 있고요. 자, 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그늘이 져요. 그렇죠.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 해서 아래까지 해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 높이를 못하게. 이게 높이 제한이에요. 1조 제한. 자, 이건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모든 건축물에 해당돼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모든 건축물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자,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높이 제한을 한다 그래서 정북 방향 높이 제한이라고 합니다. 정북 방향 1조 제한. 정북 방향 1조 제한이라고 해요.
자, 그럼 좀 더 높이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예, 이거 줄여서 인지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지 경계가 있고 대지 안에 공지가 있고 다음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9m 9m라고 그러면 9m까지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띱니다. 띄어요. 자, 9m는 몇 층 정도 될까요?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층은 한 3m 정도 잡거든요. 그럼 9m면은 한 3층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층이 4층인데 4층이면은 12m가 되겠죠? 자, 9m 이상은 초과하는 것은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어요. 그러면 다음 층 높이는 12m니까 여기에서부터 얼마나 뛰나요? 6m를 뛰겠죠? 예. 그리고 이거보다 높은 거는 15m 정도 되겠죠? 15m는 7.5m를 뛸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그래서 빌라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시다 보면은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적게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요 남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건물을 짓겠죠. 그래야 아무래도 덜 깎이니까 건물이 더 많은 면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 공간이 뭐 화단으로 쓰던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텐데 이 공간이 북쪽 방향이에요. 대부분 항상 그늘져 있죠. 그 다음에 요 공간으로 해서 생기는 게 뭐죠? 베란다죠, 베란다. 이 베란다 공간이 주로 이 북쪽,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 부엌 쪽이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남쪽 방향의 거실 쪽에 베란다가 넓으면 거실에서 딱 봤을 때 환하고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북 방향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정남 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남 방향. 어떤 경우에 하냐? 북측에 있는 건물과 합의를 하는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또 매매할 때도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규모 개발인 경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요. 이 신도시 내 모든 건물은 정북 방향이 아닌 정남 방향으로 하겠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재정비, 도시정비,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거 건설할 때 이럴 때 특정 구역 전체를 다 이렇게 정남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고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1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특별 가로구역이에요. 특별 가로구역. 이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점 경관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경관지구. 이런 지역에서 20m 이상 도로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1조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20m짜리 도로가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지역이 이런 특별가로구역, 중천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면 여기 20m짜리 도로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거는 그냥 깎지 않고 그대로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이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통풍이나 채광에 크게 염려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북 방향이 깎아야 되는데 이 정북 방향이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도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도 아닌 경우예요. 그래서 정북 방향이 전외지역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건축협정인 경우. 건축협정은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이 토지의 형상이 그렇게 이렇게 반듯하지 않아서 이 건물 짓기가 애매한 경우에 이 옆에 토지 주인하고 같이 짓자 건물을 이렇게 해서 이 벽을 붙여서 짓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건축협정 학습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1조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의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예요. 어차피 9m 이하는 1.5m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이거 뭐 굳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의미 있어요. 자,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건물을 지을 때요 9m 이하는 1.5m 뛰는 거죠. 1조 제한에서. 근데 만약에 1조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면 빌라 같은 경우는 0.5m까지도 0.5m까지도 좁힐 수 있어요. 더 다닥다닥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2층 이하 8m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초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냐. 이게 공동주택의 인동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인동거리라고 해서 인자는 이웃 린자예요. 이웃한 동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두 개가 있죠. 하나의 대지 위에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이거 인동거리. 그 다음에 채광창이 인지선에 있는 경우, 채광창이 인지선에 접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데 상업지역 중에서요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적용하지 않아요. 왜? 많이 지으라고요. 상업지역이니까 밀도 있게 지으라고 해서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채광창이 인지선에 접한 경우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인지선이에요. 인지선.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의 2분의 1만큼 떨어뜨려야 돼요. 높이의 0.5 같은 얘기죠. 이렇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높이가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인지선 옆에가 이게 다른 대지가 아니고요. 도로나 또는 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지인 경우 있죠. 이 경우는 꼭 여기에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공동주택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측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이 지을 수 있죠. 훨씬. 예. 근데 이 주택법에서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여기 도로 중심선이 아니라 이 끝선에서부터 잽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 토지의 소유자겠죠. 그래서 여기 맞은편 인지선까지 높이로 규제를 해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잴 때는요, 이 건물과 이 도로 중심선까지 직각을 유지해야 돼요. 직각을.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건물을 약간 틀었어. 그리고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이거 직각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길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얘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도로에서 약간 비껴나서 서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시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뭐 이런 규제들을 알면 건물의 형상이, 건물의 위치가, 건물의 모양이 왜 저런지 알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인동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동거리.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이 있다. 그런 건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는요, 높이에, 이 건물 높이에 0.5,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더 높고 하나는 더 낮아요. 그러면 높은 건물에서는 0.4, 낮은 건물에서는 0.5만큼 높이에 이거 두 개 계산해서 큰 값을 적용합니다. 큰 값을.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어디서 배우냐면 주택법에서 배워요. 지금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1, 2인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세권이나 이런 주변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데 굉장히 밀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어떤 간격을 이렇게 넓혀서는 밀도 있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완화시켜 줍니다. 여기서는 0.2, 얘는 0.25 이렇게 줄여줘요. 얘가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0.25만 간격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때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겠죠. 그리고 겉에는 외장에는 싸구려 재료를 써가지고 불이 나면은 그냥 활화산처럼 탑니다. 그리고 동간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옮겨 붙기도 쉬워요. 그래서 화재에 되게 취약하다 그래서 요즘 강화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이거는 다시 주택법에 가서 상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근린상가가 있는 경우가 있죠. 단지 내에. 그러면 이 거리는 이 건물의 높이만큼 떨어뜨려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건물이 이렇게 또 있으면 이거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거는 8m 떨어뜨려주고요. 옆면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거는 4m까지 이렇게 떨어뜨려줘야 돼요. 이건 예전에 더 넓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지금 적용해서 지은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게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고려한다면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에 유리한 단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동주택의 인도거리예요. 자, 높이 규제에 대해서 마쳤고요. 이번엔 좀 특별한 건축법의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건축구역이랑 건축 협의구역, 건축 협정구역, 그 다음에 결합건축, 이 세 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특별건축구역이에요. 자,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건물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꽉 맞춰서 최대한 넓게 짓지, 용적률 한 200% 줬는데 나는 높은 게 싫어 그래서 100%만 쓸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건물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건물들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특별 건축 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면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은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지정은 누가 하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제적인 행사, 올림픽 같은 경우겠죠. 국제 행사 또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 정책.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해당 지자체의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수 있죠. 국제 행사라든가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그다음에 정비 사업 이런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때 특정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주 창의적인 희한한 멋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에게는요, 시도지사나 또는 행정기관장 있죠. 다른 부서장들, 행정기관장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얘네들이 국장에게 여기 좀 지정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시군구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 30일 이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고를 합니다. 이게 특별건축구역이에요. 자, 대상지역은요, 일단 밑에다 쓸까요? 대상지역. 대상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요. 안 되는 지역만 알아볼게요. 안 되는 지역. 계좌적보예요. 개발제한구역. 누가 봐도 뭐 안 될 것 같죠. 이게 지문에 나오면 될 것 같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있는 땅으로 도로를 보호하던가 아니면 도로 확장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보전산지. 산지도 보전산지 있고 준보전산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등기 딱 떼봤더니 준보전산지다 그러면 가격이 좀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 보전산지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세금만 축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계좌 적부는 지정할 수 없어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군사기지 있어요. 군사기지나 또 군사시설이 있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국방부 장관도 국장이네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무조건 안 되는 거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대상지역이 그렇고, 그러면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지정했겠죠?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줘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여러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효과. 건축 규제 완화예요. 건축 규제 완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성, 대지안의 공지 이런 것들 다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를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통합 적용하는 게 있어요. 각 건물마다 이렇게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통합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자, 미술작품이에요. 어떤 큰 대형 건물 같은 데 가보면 그 앞에 여러 가지 조각상들 있죠. 그런 미술작품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특정 건물만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통합을 해서 적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 조성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안에 건물의 주차장을 이렇게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자,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 아니고요. 지정 해제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는 사유가 그냥 보면 알만한 얘기예요. 부정, 거짓, 불가능, 이런 거 나오니까 굳이 알 필요 없는데 하나만 체크할게요. 5년 이내 지정했는데 5년 이내 착공을 안 해요. 지정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어? 할 마음이 없다 보고 그냥 해제시켜 버립니다. 해제할 수 있다예요. 해제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특별건축구역은.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 건축협정은요,
이것도 은근히 주변에 건축 협정으로 건축하는 곳이 많아요. 자, 여기 뭐 도로가 있긴 한데 도로 옆에 대지들이 막 필지가 막 이래요. 뭐 이래요. 뭐 이게 이런 필지를 갖고 있으면 이거 개선 사업이 될까요? 건축 규제 때문에 여기 막 집이 이렇게 있어도 이거 다시 지어봐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땅들을 뭐라 그러냐면 뭐 과소 토지, 너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부정형, 이게 네모나지가 않고 뭐 이상한 거예요. 건물 지으려고 해도 좀 어려운 거죠. 그 다음 뭐 협소 토지, 면적은 있으나 너무 협소해요. 건물 모양도 지어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맹지, 이런 경우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거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세대가 여기에 살던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큰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사는 거죠. 대지가 이렇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이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건축 협정입니다. 건축 협정. 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벌어지는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비 존치지구라고 있어요.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지구 내에서 존치지역이에요. 요거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건 뭐냐면 정비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정비 사업 하기로 했어요. 이게 정비 사업 하기로 한 곳은 건물을 새로 이제 재건축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겠죠. 여기는 다 깨끗한데 여기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전체를 하나의 정비사업 단지로 묶어서 얘네들도 정비하지만 이 주변 지역들도 좀 정비를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서울 지역에서 뉴타운이라고 그러고요.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거죠. 이게 보니까 되게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도 이 내용을 수용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고요. 여기에서 이런 데들, 얘네는 다시 다 이렇게 재정비를 하지만 여기는 대개도 존치지역들도 제법 있겠죠.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비 촉진지구의 존치지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나 지역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괜히 구분 지으려고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런 지역 내에서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협소토지나 과소토지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은 이런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배웠어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었죠. 주민 이반 제한. 그래서 기반시설 뭐 이런 거 제한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요건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거기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도 관여가 되겠죠. 임차인, 뭐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1인 한 사람이, 아까 전에 그 토지 이상한 것들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 가진 거라도 소유권 그대로 내비두고 필지 나눠진 거 그대로 두고 1인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정 체결자라고 합니다. 협정 체결자. 체결자라고 그래요. 이 협정 체결자들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의견도 모아야 되고 하니까 그때마다 많은 사람 모으기 힘드니까 그럼 협정 운영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협정 운영회를 만들자. 협정 운영회도 만들 수 있어요. 운영회. 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요. 대표자를 뽑아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설립이 돼요. 그러고 나서 건축 협정서를 작성해요. 어떻게 할 건지 협정서를 작성을 하고 협정서 작성하고 인가 신청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역이 이렇게 나뉠 수도 있잖아요. 행정구역이. 그러면 큰 구역에 있는 곳에 가서 인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인가 신청을 하고 나면 심의를 거쳐서 인가를 내주고요. 공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뭐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어떤 특례가 있냐면 맞벽 건축할 수 있어요. 맞벽 건축. 이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건물과 건물 간에 이렇게 띄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안의 공지 요 공간을 두고 띄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인사동 같은 데 가보시면요. 건물이 다 이어져 있어요. 한 건물이 아닌데 가만히 보면 이게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색상이 약간씩 달라요.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그 주인이 다 다른데 이거를 이런 건축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벽을 붙여서 만든 거죠.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는데 수수료 같은 것도 같이 내고요. 건축 허가도 같이 받고 수수료도 같이 내고 그 다음 뭐 착공 신고도 같이 하고 그 다음 뭐 감리도 같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건축 규제를 통합 적용해요. 이것도 통합 적용하는 게 있어요. 통합 적용하는데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조경,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 다음에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층. 이렇게는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통합 적용뿐만 아니라 100분의 20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20%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자, 기억하실 때 조개도 건부지가 뭔지 아시나요? 부지라고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진 토지를 부지라고 합니다. 건부지라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토지인 거죠. 조개도 건부지가 있다. 나는 없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개도 건부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걸로 하시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결합건축이 있고요. 그 다음 부칙편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법은 끝나고 주택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있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